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인재였다는 정부조사단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영향이 본진의 진원 위치에 도달되고 누적되어 거의 임계 응력 상태에 있었던 단층에서 포항 지진이 촉발되었다. 이전에 60여 차례의 작은 지진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관련 사업을 영구 중단하고 현장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피해가 3천억 원에 이른다는 추정이 나오지만 구체적인 보상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수 승리의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의 군입대는 3개월 연기됐습니다. 반도체 공장과 백혈병 발병은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던 박재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전자 사회이사에 재선임됐습니다. 발병 연관성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적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18 당시 헬기 기관총 사격으로 의심되는 사망자가 47명이라는 국방부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헬기 사격을 부인해온 전두환 씨 주장을 반박하는 첫 공식 문건입니다. 아홉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역대 두 번째였던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자연 지진이 아니었고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지진이었다고 정부 조사단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를테면 인재였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당장 포항의 지열발전 사업을 영구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열발전과 지진 사이의 연관성을 정말 모르고 추진했는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법적 책임의 문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정부 조사단의 공식 발표 내용 이정훈 기상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담장이 힘없이 쓰러집니다. 2017년 포항을 덮친 규모 5.4 지진입니다. 당시 일부 학계에서는 자연 발생한 지진이 아니라며 인근 지열발전소를 지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지열발전소는 땅속 깊이 구멍을 뚫고 물을 넣은 뒤 지열로 달궈진 증기로 전기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단층을 자극했다는 주장입니다. 국내외 학자들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은 1년간의 연구 끝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영향이 본진의 진원 위치에 도달되고 누적되어 거의 임계 응력 상태에 있었던 단층에서 포항 지진이 촉발되었다. 조사단은 본진 이전에 발생한 작은 지진들에 주목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열 발전을 위해 뚫은 구멍에 3차례 높은 압력의 물을 넣었는데 그때마다 작은 지진들이 남서쪽 깊은 곳을 향해 차례로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힘이 쌓이면서 규모 5.4의 본진을 촉발했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입니다. This is greater than the typically considered a threshold pressure change that could induce seismicity. 조사단은 다만 지열 발전소의 물 주입이 지진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지진이 날 가능성이 있던 단층에 방아쇠를 당겨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포항 지진이 자연 지진이 아니란 점은 분명해졌지만 책임 소재와 범위 등을 놓고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앞서 잠깐 나왔지만 당시 5.4 규모의 포항 지진이 나기 전에 이미 작은 규모의 지진, 이른바 미소 지진이 63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3차례의 지진은 대부분 지열 발전을 위해서 지하에 고압의 물을 주입한 이후에 일어나서 이미 사전에 경고가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여기에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이 발전소 주변에 있었다는 것도 확인됐지만 대책 없이 발전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규모 5.4의 지진이 나기 전 지열발전소에서는 2년간 물 주입과 배출이 반복됐습니다. 물 주입 시기와 지진 시기를 따져봤습니다. 2016년 12월 22일 3,600톤의 물 주입을 끝내자 바로 다음 날 규모 2.2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017년 4월에도 2,800톤의 물 주입 다음 날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은 무려 63차례,
비교적 큰 규모의 지진은 거의 물 주입 이후 있었습니다. 이런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포항 지진 2달 전까지 물 주입은 계속됐습니다.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 존재도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발전소 개발을 주도한 넥스지오와 지질자원연구원 등이 2014년 만든 미소진동 관리 방안 보고서입니다. 발전소 주변에 양산 단층과 곡강 단층 등 4개의 단층이 분포한다고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양산 단층은 10km 이상 떨어져 안전하고 바로 옆 곡강 단층은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적었습니다. 단층이 존재한다면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스스로 밝혀놓고도 위험 가능성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단층은 바로 이 곡강 단층의 주변 단층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항 지진을 일으킨 단층은 곡강 단층이라고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의 반향 단층, 반대 방향으로 경사하는 그런 단층인데 끊이지 않았던 지진의 경고, 그리고 발전소 바로 옆 단층의 위험성조차 무시한 결과는 초유의 인공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미 지열발전소로 인해서 지진이 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도시 포항에 지열발전소를 짓는 게 맞았는지, 처음부터 위험을 무시한 무리한 사업 아니었는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주관사를 찾았습니다. 직원들 대부분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 회사는 포항 지진 이후 발전소 건설이 중단되면서 경영이 악화됐습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이나 작업과정 같은 게 악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됩니다. 대표와 어렵게 통화가 됐습니다. 사업 추진 당시 지진 위험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했는지 물었습니다. 충분히 지질조사가 이미 시행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그것도 숨겨진 활성단층을 인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러나 발전소 위치는 인구 50만 명이 사는 대도시 옆, 심지어 지하 4, 5km까지 시추하는 신부 발전 방식은 포항이 아시아 최초였습니다. 손익 계산표를 본다 그러면 도시에 설치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이런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도시가 아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 거죠.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는 2006년 물 주입 후 며칠 만에 지진이 일어나 작업이 중단됐고 3년 뒤 폐쇄됐습니다. 2015년 미국 오클라호마 지진은 셰일가스 채굴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례가 제대로 검토됐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 건의 같은 경우에는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 당시에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었던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정부는 추가 지열 발전 계획은 없다며 앞으로 신중한 사업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소 충격적입니다. 규모 5.4의 지진이 자연 지진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촉발됐다는 사실은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반대로 재난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1년간 이번 조사를 이끈 정부 조사연구단장이시죠. 이강근 서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인공지진, 지진을 촉발시켰다는 건데 사실 지진이라는 게 굉장히 큰 규모의 재난이고 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의 고압의 물을 분사시킨 게 그렇게 힘이 세다는 건가요? 단층을 움직일 정도로? 그것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임계응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단층을 움직이게 하는 힘하고 그 움직임에 저항하려는 힘이 있는데 임계응력 상태는 그게 거의 균형을 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럴 경우에는 약간의 작은 어떤 영향을 줘도 균형이 한쪽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큰 지진이 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었는데 이게 작은 힘만 가해져도 이게 폭발적으로 단층이 어긋난다. 그래서 지진이 난다는 건데 그러면 이번 경우에도 이런 촉발의 힘이 아주 작은 규모였다는 건 그전에 이미 계속 여러 차례 지진으로 쌓여왔다는 그런 뜻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물주입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규모를 우리가 한 3.4 이 정도를 최대로 봤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포항 지진은 크게 났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려면 그 기존에 있던 이
지질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이 쌓여있던 응력, 이런 것들이 큰 지진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픽 화면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네, 보여주시면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지열발전소가 포항 지진의 진원과 2km 이내에 있고 주변에 단층이 겹겹이 있는 게 보입니다.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 지열발전소를 저렇게 단층이 많은 곳에 짓는 게 맞는지 왜 저렇게 저기에 지었을까요? 원래 포항이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같은 심도로 들어가면 지중 온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온도가요? 네네. 그리고 그 퇴적암층이 한 2km 정도 있고 그 밑에 화강암층이 있으면 지열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유리한 점인데 반대로 이제 단층이 좀 많은 지역은 그런 지진 위험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지열발전소라는 게 근본적으로 에너지를 활용할 효율성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불안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열발전소의 경우에는 이제 지진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런 신호등 체계라는 것도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점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말씀하신 듭니다. 대로 지열발전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전에 미세한 경고들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사전에 경고를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 사업이 처음부터 조금 무리했다는 비판은 뭐 일리 있는 지적 아닐까 싶은데요.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점은 좀 곤란합니다만 아무래도 좀 그런 미소 지진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 지역에 이 지열발전소가 없었으면 포항에서 지진이 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있는 건가요? 뭐 단정은 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지진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할 텐데 아무래도 포항 지열발전소의 그런 이 물주입이나 이런 게 없었다면 포항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조금 더 낮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안전한 건가요? 저희 포항 지역은? 말씀드렸듯이 그건 장담은 못하지만 아마도 그 단층은 어느 정도 이제 힘이 해소됐기 때문에 그 주변은 모르겠습니다. 그 단층은 예전보다는 위험성이 좀 줄어들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조사 결과는 이 지열발전소가 저렇게 큰 규모의 지진도 날 수 있다는 것을 100% 인과관계가 입증된 조사로 봐야 또 되는 건지요? 저희는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렇지만 뭐 저희도 국내 조사단 12분, 해외 조사단 5분이 같이 이제 연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또는 뭐 다른 또 이게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이제 반론 제기도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해외의 많은 학자들이 우리 그 보고서를 요청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국제적으로 이런 문제는 좀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추가로 확인 자금 더 필요한 거군요. 논쟁의 대상도 될 수 있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열발전의 경우에는 위험 관리를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쪽의 메시지가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서울대 이강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께 사과하고 지열발전 사업을 영구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법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들이 위아래로 출렁거립니다. 118명이 다쳤습니다. 정부 집계 재산 피해는 850억 원. 그러나 3천억 원대에 이른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정부는 먼저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조사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포항 지열발전 사업은 영구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 4km까지 시추한 구멍을 막고 원상복구할 계획입니다. 지열발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부지 선정은 적정했는지 이미 청구된 국민감사와는 별개로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포항특별재생사업에 5년간 2,257억 원을 투입해
주택과 기반 시설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진 피해에 정부가 책임을 얼마나 지겠다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직접 피해 보상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좀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원상복구 비용은 조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고 시추 작업에 참여한 중국 업체도 책임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오늘 조사 결과는 앞으로 많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포항의 손해배상 소송도 이미 제기된 상태인데요. 포항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정혜미 기자, 지금 그곳이 아마 지진 이후에 마련된 주민 대피소 같은데 평소에는 몇 분이나 계신 건가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포항 지진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는 대피소입니다. 지진 이후 1년 4개월째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건데 평소에도 이렇게 수십여 명의 이재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서울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장을 보니까 이곳에 온 포항 시민들이 환호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동안에 고생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곳 포항 주민들도 이 소식을 반기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포항 지역 주민들은 정부 조사단 발표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지진이 잇따라 시민들이 불안이 컸었는데 지진 원인이 지금이라도 규명돼서 다행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자연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포항 시민 300여 명은 직접 서울까지 가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발표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시민들은 조사 결과를 수긍한다며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검증 과정 없이 발전소 공사를 강행한 것은 포항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일부에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지진을 직접적으로 일으킨 유발 지진이 아니라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촉발 지진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포항 시민들이 실험의 대상이었느냐 이 부분은 조금 아프게 들리네요. 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지열 발전과 포항 지진은 연관이 없다고 해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았었는데 그럼 당장 그곳 주거 대책이라든가 다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지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면서 주민들은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곳 지진 대피소에 있는 100여 명의 주민들은 살던 집이 대부분 파손돼 어쩔 수 없이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진이 난 지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이들에 대한 주거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체육관이나 임시 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주거 안정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지금 일부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조사 결과로 아마 소송의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해 10월부터 포항 시민 1,300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정부조사단 발표 직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 시민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건물 파손에 대한 물적 배상은 물론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도 청구하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이 약 5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소송 규모는 수조 원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진 유발의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지열 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을 숨긴 정부와 발전소 측의 형사 고발과 함께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네, 포항의 정혜미 기자였습니다. 가수 승리 씨의 소속사였던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이 이제는 대형 연예기획사의 탈세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박민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YG 엔터테인먼트 사옥.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섭니다. 국세청에서 오신 분들 아니에요? 잘 알면서. 여기 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나오신 건가요? 맞죠? 생각하긴 그대로예요. 말은 못해주고. 서울지방국세청이 가수 승리 씨의 소속사였던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YG 엔터테인먼트 사옥과 양현석 대표의 집, 홍대학 클럽 러브시그널 등의 60명 이상의 인원을 투입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승리 씨 소유로 알려진 클럽 러브시그널은 최근 실소유주가 YG 양현석 대표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해당 클럽은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개별 소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클럽 버닝썬의 경우도 승리 씨와 유인석 씨가 만든 유리홀딩스가 투자자로 참여했는데 승리 씨가 벌인 각종 사업들을 실제로는 YG가 총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세무 담당 부서뿐 아니라 공연과 마케팅 등을 담당하는 부서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뿐만 아니라 최근 불법 행위로 논란을 빚고 있는 연예인들과 관련해 국내는 물론 역외 탈세 여부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 사국을 투입했다는 겁니다. 강남의 한 클럽에서 시작된 연예인 관련 사건들의 한복판에 YG 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대표가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의 군 입대가 3개월 연기되면서 계속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승리의 성매매 알선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준영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됩니다. 계속해서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가수 승리의 입대일이 석 달 뒤로 미뤄졌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승리가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고 병무청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수사받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 하지만 승리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클럽 아레나에 왔던 외국인 투자자는 해외 구단주의 딸이었고 본인이 술자리에 동석시켰던 사람도 알고 지내던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사용한 표현도 허세를 부린 것일 뿐 실제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의 해명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볼 때 이들이 실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려진 사건 외에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혐의 외에 승리의 마약 투약 의혹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됩니다. 경찰은 클럽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 2명도 오늘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성착취가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성매매로 다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다수의 여성이 성폭력 피해 진술을 했지만 검찰은 성폭행 사실은 없고 자발적 성관계, 즉 성매매로 규정했었습니다. 한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경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별장주인 윤중천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두 사람이 합동해서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입니다. 피해 여성들이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시기는 2006년부터 2008년 초. 수사가 이뤄진 2013년에는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김 전 차관과 자발적 성관계, 즉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성매매를 넘어서는 범죄 사실은 증거가 없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년의 공소시효가 안 지났다면 성매매 혐의를 적용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특수강간이 아닌 성매매를 전제로 수사했던 건데 김 전 차관이 피해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것까지는 검찰도 인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다수의 여성들이 경찰에서 폭행과 불법 촬영 때문에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한 것을 검찰은 애초에 신빙성이 없다며 배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를 맡았던 경찰 측은 피해 여성 4명이 동일하게 상습 폭행 피해를 진술했고 이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도 다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여성들에게 대가를 제공한 적도 없을 뿐더러 대학원생 등 평범했던 피해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가 노예처럼 살게 된 것이라고 검찰의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 여성 중 1명에 대한 특수강간 범행은 2023년까지 처벌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선 또 다른 피해 여성에 대한 범행도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우입니다. 검찰이 오늘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심사 의혹과 관련해서 국가보훈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손 의원과 피우진 보훈처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손 의원의 부친은 조선공산당 활동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가 지난해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이 피 처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5.18과 관련해 전두환 씨는 현재 헬기 사격 자체를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이 헬기 사격으로 의심되는 기관총 사망자를 별도로 분류한 국방부 공식 문서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검안에 참여했던 인사도 기관총에 맞고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신들을 직접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지난 1985년 국방부가 작성한 20여 쪽짜리 국회 보고용 문건입니다. 민간인 총상 사망자 131명 가운데 47명이 LMG 기관총에 맞아 숨졌다고 분류돼 있습니다. LMG 기관총은 총구 구경이 7.62mm로 당시 출격했던 헬기에 장착된 무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헬기의 기관총 총상은 소총 총상과 확연히 다른데도 기관총에 의한 부상이나 사망 기록이 전혀 없다며 헬기 사격을 부인해왔던 전두환 씨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건입니다. 즉 전 씨 측 주장을 뒤집을 국방부 공식 문서가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그러나 문건에선 기관총을 시민들이 탈취해서 오인 사격을 했다고 왜곡했습니다. 또 이 문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는 기관총 사망자를 애매하게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진상규명 여론이 일던 상황이라 국방부가 기관총 사망자를 아예 삭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85년에 공교롭게 처음으로 이제 헬기 사격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헬기 사격에 대한 군 기록의 존재 부분들을 부담스러워했을 거고. 5.18 직후 민간인 대표 자격으로 사체 검안에 나섰던 한 검안위원은 기관총 총상이 의심되는 시신을 다수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그 기관포에 맞은 사람은 하여튼 잔인할 정도로 누가 봐도 그냥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5.18 당시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가 없다고 줄곧 밝혀왔던 국방부는 이 문건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스스로 답변을 내놓아야 할 차례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 재고 발언에 이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포착됐죠. 실제로 북한이 뭔가 행동에 나섰을 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두고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은 트럼프 정부가 내세워온 대표적인 외교 성과입니다. There's been no testing of rockets, missiles, or nuclear, so we're in no rush.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이 아니다 인공위성용 로켓을 발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북미 대화 기조를 뒤엎을 핵과 미사일 실험 대신 인공위성 개발을 내세워 발사체를 쏠 수도 있는 것으로 미 정보 당국이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강경 노선과 외교적 접근법 가운데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라고 CNN은 전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짐작해야 하듯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실험을 재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비핵화 검증을 강조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This is about verification. This isn't about trust. There's deep distrust. There's distrust between both parties. We need to see Chairman Kim actually deliver.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유럽에 가서 영국, 프랑스, 독일 대표들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조율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번 주 안에 비공개로 모여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대북 압박은 전 방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우리 사회가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중요한 문제죠. 저출산 문제가 그나마 해소되려면 결혼이 늘어야 할 텐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가 2011년 이후 7년 연속 낮아지면서 지난해엔 5건에 머물렀는데요.
통계청은 결혼 정년기 인구가 줄고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 불어난 주거비 부담에 비해 소득이 적은 경제적 이유를 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KBS가 데이터를 좀 더 분석해보니 결혼 정년기인 30대 남성은 소득이 낮을수록 혼인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젊은 세대의 이른바 삼포가 그냥 넋두리가 아닌 겁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원생인 31살 노경호 씨는 결혼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과외와 연구비 등으로 한 달에 버는 돈이 70만 원 정도에 불과해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냥 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돈 문제고, 그러니까 어디서 살아야 될지도 막막하고, 실제로 결혼을 한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저 친구는 분명히 원래 집에 돈이 있는 사람이다. 주 결혼 연령층인 30대를 소득에 따라 나눈 뒤 혼인율을 살펴봤습니다. 남자의 경우 소득 상위 10%는 결혼한 사람이 10명 가운데 8명이 넘었습니다. 반면 소득 하위 10%는 2명에 불과합니다. 소득에 따른 혼인율 차이가 4배 이상입니다. 특히 지난 10년 사이 남성의 소득 상위 10% 혼인율은 소폭 낮아진 데 반해 하위 10%는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30대의 결혼 감소는 인구나 인식 변화보다는 경제적인 여건이 주 원인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두 계층의 소득을 보면 고소득자 벌이는 더 늘었고 저소득층은 소득이 절반 정도로 줄어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임금 수익이 낮거나 불안정하면은 이제 결혼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거나 스스로들도 결혼 자체도 아예 포기하거나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반면 여성은 중간층이 혼인율이 가장 낮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높은 U자형 곡선으로 분석됐습니다. 결혼을 한 뒤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저임금 일자리에 몰린 탓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영국이 브렉시트, 즉 EU 탈퇴를 두고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탈퇴 방식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중심엔 영국 땅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다시 생길 국경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 국경 상황을 유광석 특파원이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영국 땅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 마을 패티고. 어디를 봐도 국경 표지나 시설은 없고 사람도 차도 제한 없이 보이지 않는 국경을 넘나듭니다. 500km에 이르는 국경 인근 마을에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일 3만 명이 국경을 넘어 출퇴근을 합니다. 이 작은 다리도 그 국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북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강력한 국경 통제가 이뤄지면 사람은 검문을 받고 상품은 세관을 거쳐야 합니다. An international European border 100 yards from my door, and I think the same would anybody would say the same. Are we going to have customs men coming into the town? Are we going to have a lot more policemen around the town? 주민들이 정말 우려하는 건 통행의 불편함 그 이상입니다. 바로 1998년 벨파스트 협약으로 간신히 봉합된 두 나라 사이의 유혈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영국의 아일랜드 점령으로 시작된 가톨릭 구교도와 신교도의 해묵은 갈등은 1960년대부터 유혈 충돌로 이어졌고 국경 시설이 집중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The British Army would send in a bomb disposal expert to defuse the bomb. But he was blown up trying to defuse the bomb, so he was killed along with the building blown up. 브렉시트 이후 갑작스런 국경 통제가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안전장치에 합의했습니다. 영국을 당분간 유럽 관세 동맹에 남겨 아일랜드와의 국경 통제를 유예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영국 의회는 영국이 영원히 EU에 묶일 수 있다며 합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It has a significant risk that once it starts, it will never stop. 반면 갈등과 장벽의 시절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강합니다. I grew up in this area of Belfast when it was a war zone. We went through the nightmare of war. There is no good Brexit, but the backstop does defend many of our rights and defends the peace. 안전장치 논란 속에 영국은 결국 브렉시트 시한 연장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EU 회원국들이 모두 동의해야 시한이 연장됩니다.
영국 내에선 협상 없는 탈퇴, 노딜 브렉시트 우려와 함께 탈퇴를 못할 수도 있다는 노 브렉시트 전망까지 나옵니다. 3년 가까이 논란이 이어져 왔지만 브렉시트의 앞날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패티고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최근 아세안 순방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서 인사말을 잘못해서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K에서 사실 여부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오기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오 기자. 네. 어떤 인사말인가요? 우선 뒤에 화면을 좀 보시면요. 지난 13일이었죠. 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을 해서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인사말로 슬라마 소르라는 말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현지 발음으로 하면 슬라마 소레가 맞고요. 의미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good afternoon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소르라고 발음한 것은 아마도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이 인사가 말레이시아 말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오늘 먼저 이 부분을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총리에게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를 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례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오 기자가 인도네시아에 꽤 오랫동안 살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부모님 일 때문에 현지에서 직접 한 6년 정도를 6년요? 예,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오늘 이 검증을 해본 겁니다. 예. 검증 결과 일단 저희 팩트체크 K팀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습니다. 사실 아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잘못한 일단 게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확한 말레이시아 인사말은 슬라맛 뿌땅이고 그리고 문 대통령이 말했던 슬라맛 소레는 인도네시아 말이라는 건데요. 이 뿌땅과 소레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두 단어를 한번 각국의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단어가 동의어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뜻은 정오 이후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그러니까 저녁쯤을 의미하는 같은 뜻의 단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인사를 할 때는 혹시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현지인 여러 세계도 한번 질문을 했는데요. 예. 인도네시아에서는 슬라맛 소레가,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슬라맛 뿌땅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은 맞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다른 나라의 말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회화적인 표현의 차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예. 대체로 사실이 아님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슬라맛 뿌땅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슬라맛 소리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 네, 뭐 이런 다 거네요. 이해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일단은요. 예,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다른 일정에서 뭐 시간대에 맞지 않는 인사말을 했다는 그런 지적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판 이전에 사실은 한국에 와서 외교 네. 정상이 우리나라로 말로 인사하지 않고 곤니찌와 혹은 오하요라고 인사를 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비유도 예. 있었는데요. 그런 비유는 좀 적절하지 않은 비유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 대통령이 다른 일정에서 시간대에 좀 맞지 않는 표현을 했던 것, 그 부분은 사실인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대낮에 좋은 밤 되세요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건데 그건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 말실수로 외교적 결례를 범했는지 이 부분도 한번 검증을 해봤는데요. 우선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두 나라가 이렇게 바로 붙어 있고 또 20세기 중반에 또 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에 영토 분쟁도 있었던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더 외교적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요. 일단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매체들을 한번 매체들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외교적 결례를 범했는지 기사가 있었는지. 예, 결례라고 한다면 상대 국가가 그렇게 느꼈어야 됐기 예.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본 건데요. 그랬더니 정상회담 소식 자체는 다루고 있었는데요. 말실수라든지 아니면 뭐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 일단 언론에서는 언급된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현지 한인 사회에서 혹시 논란이 됐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한인회에도 접촉을 했는데요. 어차피 비슷한 말인데다가 이 사투리 정도로 보면 된다.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데 사실 한국 언론이 오히려 더 예민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문제가 된 거입니까? 우선 청와대도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뭐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없었다고 했고요. 국내에서
이 부분을 이제 외교적 결례였나를 봤을 때 저희는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뭐 정상 외교였고 또 의전이 사실 외교의 전부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완벽을 좀 추구해야 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청와대가 문제점이 뭔지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팩트체크 K 오기정 기자였습니다. 거부가로 시작하는 고대가요 구지가 가야의 건국 신화를 담은 노래로 알려졌는데요. 이 신화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세기 후반 대가야 시대에 조성한 걸로 추정되는 돌무덤입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길이 1.65m, 너비 0.45m의 작은 돌무덤에서 출토된 흙으로 만든 방울입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거북 등껍데기를 닮은 그림이 보입니다. 가야 건국 신화를 담은 구지가의 거북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머리에 관을 쓴 남성의 형상으로 추정되는 그림.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과 그 끝에 달린 금압으로 보이는 그림도 보입니다. 가야 건국 신화는 이 금압에서 나온 황금알 6개에서 6 가야의 왕들이 태어났다고 전합니다. 개별로 다 떼어보고 그 조합되어 있는 상황들을 보면 또 구지봉에서 삼국유사 가락국기에서 기록된 금압을 맞이하는 그런 과정들을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발굴조사단은 가야 건국 신화의 내용을 표현한 유물을 출토한 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신화가 문헌으로만 전해져 왔습니다. 토제방울이 발견된 무덤입니다. 다른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대가야 풍습에 따른 순장 무덤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 유물의 그림이 가야 건국 신화와 실제 일치하는지는 역사학계의 후속 연구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